그래서 오늘은 능동추론 책에서 어펜딕스 C에 있는 이제 함수의 근사와 관련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이 철학과 수학 세션을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이 내용들을 조금 접하시고 또 흥미를 잃지 않고 굉장히 큰 흥미를 갖고 오히려 더 공부하실 수 있게끔 좀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오늘은 좀 강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이런 개념도 있구나. 이러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근사이론의 기초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테일러 근사법, 그리고 세 번째는 라플라스 근사법이라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근사이론이라는 거는 어 네, 미적분학이라는 분야 안에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함수를 알고 있지만 그거를 컴퓨터가 아는 방식으로 좀 풀어서 써주고 그 함수를 완벽하게 우리가 풀어내진 못하더라도 그걸 근사함으로써 컴퓨터한테 좀 유의미한 계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먼저 원래 공대에 가면은 이 토마스의 캘큘러스라는 책을 좀 많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실제로 공대나 아니면 뭐 통계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테일러나 근사 이론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분에 대한 내용이나 뭐 미분 방정식 아니면 어떤 수열이나 급수에 대한 내용에서도 사실은 이 근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적분학이 그러면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이제 시작이 되는 가장 이제 원시적인 역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논의 역설, 제논의 화살 역설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만물이 정지해 있거나 자신과 동일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는 것이 항상 순간적인 거라면 아주 무한하게 작은 시간에서 화살은 항상 멈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은 멈춰 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실은 되게 형이상학적인 역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대표적인 또 제논의 역설이 이제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역설일 텐데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더 늦게 시작을 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의 위치까지 간 만큼 거북이는 조금 더 가고 다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의 위치만큼 가면 또 거북이는 조금 더 가고 그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역설이 사실은 이제 2000년 동안 사실 풀리지 않는 역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역설인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풀려고 했었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제시한 그 역사가 되게 짧은데요. 사실 이게 인류가 그렇게 똑똑해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20 세기 초에 이제 수리 논리학이라는 수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논리학을 펼쳤던 러셀이라는 분이 조금 더 형식적으로 네,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설은 단순하게도 사실 미적분학의 시초이자 미적분학으로서 이것이 풀리게 됩니다.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화를 다루는 것인데요. 함수는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내는 어떤 방식이자 언어로서 사실은 사용이 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이제 사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적분학은 방금 보셨던 이 제논의 역설과 같이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한히 분해될 수 있는가 아니면 유한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이거를 자를 수가 있고 분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분리한다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 미분이라는 것도 역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역설이 아닙니다. 역설을 해결을 한 건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기하학적인 직관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적인 어떤 직관에 의해서는 사실은 역설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nother reason to show you a concrete derivative like this is that it sets the stage for an example of the kind of paradoxes that come about if you believe too much in the illusion of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So think about the actual car traveling according to this t cubed distance function, and consider its motion at the moment t equals 0, right at the start. Now ask yourself whether or not the car is moving at that time. On the one hand, we can compute its speed at that point using the derivative, 3t squared, which for time t equals 0 works out to be 0. Visually, this means that the tangent line to the graph at that point is perfectly flat, so the car's quote-unquote instantaneous velocity is 0. And that suggests that obviously it's not moving.
But on the other hand, if it doesn't start moving at time 0, when does it start moving? Really, pause and ponder that for a moment. Is the car moving at time t equals 0? Do you see the paradox? The issue is that the question makes no sense. It references the idea of change in a moment, but that doesn't actually exist. That's just not what the derivative measures. What it means for the derivative of a distance function to be 0 is that the best constant approximation for the car's velocity around that point is 0 meters per second. For example, if you look at an actual change in time, say between time 0 and 0.1 seconds, the car does move. It moves 0.001 meters. That's very small, and importantly, it's very small compared to the change in time, giving an average speed of only 0.01 meters per second. And remember, what it means for the derivative of this motion to be 0 is that for smaller and smaller nudges in time, this ratio of meters per second approaches 0. But that's not to say that the car is static. Approximating its movement with a constant velocity of 0 is, after all, just an approximation. So whenever you hear people refer to the derivative as an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a phrase which is intrinsically oxymoronic, I want you to think of that as a conceptual shorthand for the best constant approximation for rate of change. 그래서 사실은 방금 보셨던 역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역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무한히 작은 시간에서 화살을 본다고 한들 사실 그거는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의 어떤 그 변화의 크기를 사실은 어떤 상수값으로 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가 포인트 어떤 한 점으로서 표현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러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적분학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훨씬 더 강력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셨던 이제 영상의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수학 정도의 내용이죠. 네. 이게 사실은 항상 헷갈렸어야 하는 내용이고 실제 헷갈려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완성시킨 걸 봄으로써 사실은 좀 문제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율이란 것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배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미적분학에서도 어떤 함수를 이제 근사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가지고 네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1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미적분학에서 가장 처음 보는 이제 근사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이런 함수를 근사시키려고 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 내지는 1차 네 스탠다드 리니어 어프로क्시메이션 1차 근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한테 시킬 때는 이런 식들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접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함수의 일부의 정보, 그중에서 좀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랬을 때 뭐 다양한 표기법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dx랑 dy라는 이제 디퍼런셜 이라는 걸 또 배우는데 변량이라고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순간 변화율과 함께 쓰여서 다양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디퍼런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쓰게 되고요. 이 정의역에서의 쪼끔을 변화시켰을 때 이 치역에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근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근사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식입니다. 이건 사실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수학의 내용인데요. 참값은 근사값과 오차의 합이다. 그래서 오차는 참값 빼기 근사값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명한 내용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러라고 하는 이제 아주 오래전 수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적인 함수의 값을 알고 싶은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변화량 같은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근사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1차 함수를 엮어서 이 파란색의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홍색 선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일러의 근사법은 에러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짜 수학과에서 배우는 이제 극한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가 정의역이 x에서 p로 갈 때 어떤 상수 l로 가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극한이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이걸 이필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가 속았던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끼리 사용하는 는 기호와 덧셈에서 사용하는 는 그리고 이 극한의 는은 다 다른 는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정의되기가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 는이라는 표기법은 사실 이 하얀색에 쓰여 있는 이 논리적인 문장을
네. 특히 이 우측에 있는 내용들을 이걸 좀 보기 쉽게 사실 내포한 어떤 는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설명드리면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한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Understanding exactly what it means for one value to approach another. For example, consider the function 2 plus h cubed minus 2 cubed all divided by h. This happens to be the expression that pops out when you unravel the definition of a derivative of x cubed evaluated at x equals 2, but let's just think of it as any old function with an input h. Its graph is this nice continuous looking parabola, which would make sense because it's a cubic term divided by a linear term. But actually, if you think about what's going on at h equals 0, plugging that in, you would get 0 divided by 0, which is not defined. So really, this graph has a hole at that point, and you have to kind of exaggerate to draw that hole, often with a little empty circle like this. But keep in mind, the function is perfectly well defined for inputs as close to 0 as you want. And wouldn't you agree that as h approaches 0, the corresponding output, the height of this graph, approaches 12? And it doesn't matter which side you come at it from. That limit of this ratio as h approaches 0 is equal to 12. But imagine that you are a mathematician inventing calculus, and someone skeptically asks you, well, what exactly do you mean by approach? That would be kind of an annoying question. I mean, come on, we all know what it means for one value to get closer to another. But let's start thinking about ways that you might be able to answer that person, completely unambiguously. For a given range of inputs within some distance of 0, excluding the forbidden point 0 itself, look at all of the corresponding outputs, all possible heights of the graph above that range. As the range of input values closes in more and more tightly around 0, that range of output values closes in more and more closely around 12. And importantly, the size of that range of output values can be made as small as you want. As a counterexample, consider a function that looks like this, which is also not defined at 0, but it kind of jumps up at that point. When you approach h equals 0 from the right, the function approaches the value 2. But as you come at it from the left, it approaches 1. Since there's not a single clear, unambiguous value that this function approaches as h approaches 0, the limit is simply not defined at that point. One way to think of this is that when you look at any range of inputs around 0 and consider the corresponding range of outputs, as you shrink that input range, the corresponding outputs don't narrow in on any specific value. Instead, those outputs straddle a range that never shrinks smaller than 1, even as you make that input range as tiny as you could imagine. And this perspective of shrinking an input range around the limiting point and seeing whether or not you're restricted in how much that shrinks the output range leads to something called the epsilon delta definition of limits. Now, I should tell you, you could argue that this is needlessly heavy duty for an introduction to calculus. Like I said, if you know what the word approach means, you already know what a limit means. There's nothing new on the conceptual level here. But this is an interesting glimpse into the field of real analysis, and it gives you a taste for how mathematicians make the intuitive ideas of calculus a little more airtight and rigorous. You've already seen the main idea here. When a limit exists, you can make this output range as small as you want. But when the limit doesn't exist, that output range cannot get smaller than some particular value, no matter how much you shrink the input range around the limiting input. Let's phrase that same idea, but a little more precisely, maybe in the context of this example where the limiting value was 12. Think about any distance away from 12, where for some reason it's common to use the Greek letter epsilon to denote that distance. And the intent here is going to be that this distance epsilon is as small as you want. What it means for the limit to exist is that you will always be able to find a range of inputs around our limiting point, some distance delta around 0, so that any input within delta of 0 corresponds to an output within a distance epsilon of 12. And the key point here is that that's true for any epsilon, no matter how small. You'll always be able to find the corresponding delta. In contrast, when a limit does not exist, as in this example here, you can find a sufficiently small epsilon, like 0.4, so that no matter how small you make your range around 0, no matter how tiny delta is, the corresponding range of outputs is just always too big. There is no limiting output where everything is within a distance epsilon of that output. 사실은 이 입실론 델타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다시 좀 물어보시면 네, 이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게 말 그대로 동어다, 동어 반복이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정의되는 방식이 방금 이제 영상에서 말한 대로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적분이라는 거는 변화를 다루고 싶은데
변화를 다루려면 그 변화를 다루는 대상이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빈틈이 있느냐 유한하냐 내지는 무한하더라도 뭔가 틈이 있게 무한하냐 뭐 이런 사실은 이 축에 대한 내용들이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 "가깝다."라는 개념들을 결국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과 같이 입실론 델타라는 걸 썼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20 세기 초에 이제 이런 형식이 완료가 되었고 어 어쩌면 19 세기 말부터 이제 좀 정리가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나고 바로 사용된 것이 사실은 이제 미사일 제어나 전쟁에 사실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실용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입실론을 어떤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입실론을 0.1 이라고 질문을 해 볼게요. "너 그러면 이 함수 f가 p로 갈 때 x가 p로 갈 때 l에 대해서 0.1 만큼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그걸 만드는 델타가 뭔데?" 물어봤을 때 이걸 정말로 충분히 이 fx가 x는 p로 갈 때 l이라는 상수로 가까워진다면 그 델타를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입실론이 100일 때 얼마만큼 우리가 이 델타를 잡아야 이 L 안에 들어와, 이 반경 안에 들어와라고 답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입실론이 100 이면은 사실은 델타를 1 로만 잡아도 너무나도 너그럽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 100 이면은 사실은 델타를 뭘로 잡든 웬만해서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1 이나 2 나 3 이나 4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도 사실은 사실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입실론을 줄여 나간다고 했을 때 항상 델타가 '델타를 우리가 더 잘 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입실론 델타는 사실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자 미사일을 만약에 쏜다고 할게요. 미사일을 쏘는데 만약에 이 미사일의 처음 값만 알고 미사일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그러려면은 이제 미사일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추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허용 오차가 한 0.1 정도 돼서 0.1을 벗어나면 폭발해 버려."라고 한다 쳐 봅시다. 그랬을 때 이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으려면 몇 초마다 계산을 해 줘야 돼?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공학자들은 이제 미사일의 제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얘가 허용 오차가 뭐 10% 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항상 한 10 헤르츠로 재계산을 해 주면 허용 오차 10% 안에 들어와서 폭발은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실 제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예시로 든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우리가 만약 입실론만큼을 허용해 줄 때 델타를 뭘로 잡아야지 항상 이 반경 안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입실론을 계속 줄여 나가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한 델타를 대답해 줄 수가 있다면 항상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극한의 사실 정의입니다. 어쨌든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항상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말 그대로 수학적인 정의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 정말로 우리의 물리적 직관이나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것이나 변화에 대한 직관을 정말 잘 담아내는가 했을 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학이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저 극한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극한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을 더 무한하게 분해해 보려고 하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인간의 직관과 많이 괴리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가까워짐을 가지고 수학으로 이제 형식화한 미적분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류 전체가 사실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은 대부분의 고등교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대부분 다 선택 과목이 되거든요. 미적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형식화된 건 아니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수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조지 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모델은 틀렸다. 근데 그들이 쪼끔은 유용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은 어찌 보면 우리가 최대한 그 가까워짐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형식화한 것이고 그것에도 분명히 뭔가 직관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적분학이라는 게 정말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자연상수라고 하는 e나 파이 혹은 이 일반적인 대표적인 무리수인 이런 값들 그리고 이제 초월상수 뭐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공학에서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무리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수점 아래 뭐 5번째 자리에서 잘못 계산을 한다 하면 사실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정말로 오차없이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공학이나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그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발에 거의 700억 가까이가 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그 영상 자체가 네 테슬라에서 이런 거대한 미사일 한 방을 잘못 발사하면 사실은 회사에 이제 존폐 위기가 걸려 있는 건데도 네 이런 것들을 사실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공학의 꽃이거든요. 특히 항공 우주는 우주공학은 이제 그런 공학 그리고 수치 해석 이런 계산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 발 이제 잘못 쏜 적이 있었죠 사실은. 잘못 쐈었고 두 번째 때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 미적분학이 없으면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미적분학이 사실 모든 공학의 사실 근본적인 수학적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네 정말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숫자들이 이런 미사일을 보내고 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함수를 근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값을 근사한다든지 우리가 모르 이제 결국에 진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허용오차 안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수학적 방법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응용 수학의 한 분야인 수치 해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어떤 값을 예를 들어 파이와 같은 무리수를 몇 번째 자리까지 내지는 허용오차 몇 가지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근사해 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함수나 이런 것들도 이런 수치 해석에서 근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빨간색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 빨간색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몇백 년 전의 방식인 이 오일러 익스플리시트 오일러 방식을 쓰면은 이제 5초 뒤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수치 해석에서 만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룬게쿠타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함수를 오차가 없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허용 오차 수준으로 좀 근사를 할 수 있게 그랬을 때 함수를 근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한 가지가 이제 테일러 근사인데요. 이제 테일러 근사는 어떤 다항식과 미분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미분 계수들의 이제 합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쉽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Now, take a step back and notice a few things happening with this process. First of all, factorial terms come up very naturally in this process. When you take n successive derivatives of the function x to the n, letting the power rule just keep cascading on down, what you'll be left with is 1 times 2 times 3, on and on and on, up to whatever n is. So you don't simply set the coefficients of the polynomial equal to whatever derivative you want. You have to divide by the appropriate factorial to cancel out this effect. For example, that x to the fourth coefficient was the fourth derivative of cosine, 1, but divided by 4 factorial, 24. The second thing to notice is that adding on new terms, like this c4 times x to the fourth, doesn't mess up what the old terms should be. And that's really important. For example, the second derivative of this polynomial at x equals 0 is still equal to 2 times the second coefficient, even after you introduce higher order terms. And it's because we're plugging in x equals 0. The second derivative of any higher order term, which all include an x, will just wash away. And the same goes for any other derivative, which is why each derivative of a polynomial at x equals 0 is controlled by one and only one of the coefficients. If instead you were approximating near an input other than 0, like maybe x equals pi, in order to get the same effect, you would have to write your polynomial in terms of powers of x minus pi, or whatever input you're looking at. This makes it look noticeably more complicated, but all we're doing is just making sure that the point pi looks and behaves like 0, so that plugging in x equals pi is going to result in a lot of nice cancellation that leaves only one constant. And finally, on a more philosophical level, notice how what we're doing here is basically taking information about higher order derivatives of a function at a single point, and then translating that into information about the value of the function near that point. You can take as many derivatives of cosine as you want. It follows this nice cyclic pattern: cosine of x, negative sine of x, negative cosine, sine, and then repeat. And the value of each one of these is easy to compute at x equals 0. It gives this cyclic pattern 1,
0, -1, 0, and then repeat. And knowing the values of all of those higher order derivatives is a lot of information about cosine of x, even though it only involves plugging in a single number, x equals 0. So what we're doing is leveraging that information to get an approximation around this input. And you do it by creating a polynomial whose higher order derivatives are designed to match up with those of cosine, following the same 1, 0, -1, 0 cyclic pattern. And to do that, you just make each coefficient of the polynomial follow that same pattern, but you have to divide each one by the appropriate factorial. Like I mentioned before, this is what cancels out the cascading effect of many power rule applications. The polynomials you get by stopping this process at any point are called Taylor polynomials for cosine of x. More generally, and hence more abstractly, if we were dealing with some other function other than cosine, you would compute its derivative, its second derivative, and so on, getting as many terms as you'd like, and you would evaluate each one of them at x equals 0. Then, for the polynomial approximation, the coefficient of each x to the n term should be the value of the nth derivative of the function, evaluated at 0, but divided by n factorial. And this whole rather abstract formula is something that you'll likely see in any text or any course that touches on Taylor polynomials. And when you see it, I want you to think to yourself that that constant term ensures that the value of the polynomial matches with the value of f. The next term ensures that the slope of the polynomial matches the slope of the function at x equals 0. The next term ensures that the rate at which the slope changes is the same at that point, and so on, depending on how many terms you want. And the more terms you choose, the closer the approximation, but the trade-off is that the polynomial you'd get would be more complicated. And to make things even more general, if you wanted to approximate near some input other than 0, which we'll call a, you would write this polynomial in terms of powers of x minus a, and you would evaluate all the derivatives of f at that input, a. This is what Taylor polynomials look like in their fullest generality. Changing the value of a changes where this approximation is hugging the original function, where its higher order derivatives will be equal to those of the original function. One of the simplest meaningful examples of this is the function e to the x around the input x equals 0. Computing the derivatives is super nice as it gets, because the derivative of e to the x is itself. So the second derivative is also e to the x, as is its third, and so on. So at the point x equals 0, all of these are equal to 1. And what that means is our polynomial approximation should look like 1 plus 1 times x plus 1 over 2 times x squared plus 1 over 3 factorial times x cubed, and so on, depending on how many terms you want. These are the Taylor polynomials for e to the x. Okay, so with that as a foundation, in the spirit of showing you just how connected all the topics of calculus are, let me turn to something kind of fu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o understand this second order term of the Taylor polynomials, but geometrically. It's related to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which I talked about in chapters 1 and chapters 8 if you need a quick refresher. Like we did in those videos, consider a function that gives the area under some graph between a fixed left point and a variable right point. What we're going to do here is think about how to approximate this area function, not the function for the graph itself like we've been doing before. Focusing on that area is what's going to make the second order term kind of pop out. Remember,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is that this graph itself represents the derivative of the area function. And it's because a slight nudge dx to the right bound of the area gives a new bit of area that's approximately equal to the height of the graph times dx. And that approximation is increasingly accurate for smaller and smaller choices of dx. But if you wanted to be more accurate about this change in area, given some change in x that isn't meant to approach 0, you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 this portion right here, which is approximately a triangle. Let's name the starting input a, and the nudged input above it x, so that that change is x minus a. The base of that little triangle is that change, x minus a, and its height is the slope of the graph times x minus a. Since this graph is the derivative of the area function, its slope is the second derivative of the area function, evaluated at the input a. So the area of this triangle, 1/2 base times height, is 1/2 times the second derivative of this area function, evaluated at a, multiplied by x minus a squared. And this is exactly what you would see with a Taylor polynomial. If you knew the various derivative information about this area function at the point a,
How would you approximate the area at the point x? Well, you have to include all that area up to a, f of a, plus the area of this rectangle here, which is the first derivative times x minus a, plus the area of that little triangle, which is 1/2 times the second derivative times x minus a squared. I really like this, because even though it looks a bit messy all written out, each one of the terms has a very clear meaning that you can just point to on the diagram. 네, 테일러 급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네, 주어진 함수를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고 그것들을 근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항인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제 미적분학의 일반 정리,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뭐 도함수와 적분 뭐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사실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테일러 정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함수를 네, n번째 미분 계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사인 x 같은 것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0번째까지는 표현을 하면 상수함수, 첫 번째 것까지 하면 두 번째 것까지 하면 이차함수, 여섯 번째까지 하면은 육차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만큼의 오차를 허용 오차를 두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에서 정리라고 하면 증명이 있는 명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이고 증명이 있는 명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 f와 그것의 첫 n번째 미분 계수가 이제 연속이면 이 네, 다음과 같은 C라는 상수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에 n번째까지 근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C라는 상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그럼 이걸 증명을 하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수학과에서 하는 아까 보여드릴 때 입실론 델타라는 되게 철학적이고 어찌 보면 논리적인 기호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당연히 다룰 수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리메인더 에스티메이션 티어렘이라고 해서 이것도 증명이 존재하는 정리인데요. 그래서 다음에 부등호를 이제 만족시키는 큰 상수 m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Rnx는 n번째까지 폴리노미얼 그 테일러 방식으로 전개하고 남은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를 항상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 작게끔 하는 그 상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요. 뭐 네, 뭐 값을 계산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사인 함수 같은 함수들을 이제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다 확률적 추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확률 분포를 근사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개념이었는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추론회라는 분야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확률 분포를 사실 근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좀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PG라는 분포를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떤 F라는 걸로 이렇게 대충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F라고 시작하는 무언가가 노멀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드라고 하는 그 민 값에서 항상 픽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드에서 평균을 갖는 정규 분포를 근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미분값이 0 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에 1차 항이 0이 되는데요. 그래서 2차 테일러로 근사를 시켜 봤을 때 그 함수 f를 네, 다음과 같이 1차 항을 사라지게 해서 상수항과 네, 2차 항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2차 항에서 그 미분 계수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계수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네, 이것을 가우시안 분포로 바로 이제 근사를 시키면 이 fg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이런 식으로 네, 바로 fg에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이제 이 로그를 치운 채로 함수값을 로그를 씌운 채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확률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근사시키려고 했을 때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값의 뭔가 모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가 지금 근사하고 싶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것에 로그를 씌우고 그것에서 가장 평평한 그 모드 값을 평균으로 취하는 어떤 노멀 분포를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 P 스타를 근사시키는 Q 스타 이 점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 라플락스 어프락시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모드가 굉장히 유의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드가 두 개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그러면 취할 것인가, 어디로 근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사실은 확률적 추론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우리 책에서도 이걸 가지고 변분 자유에너지 원리나 자유에너지나 기대 자유에너지의 극값을 찾고 그것을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근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n,yn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고 우리한테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것이 어떤 prior라고 어떤 그 파라미터인 세타로 어떻게 결정된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저한테 주사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카지노에 있는 주사위여서 잘 나오는 이제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주사위는 3이 잘 나오고 2번 주사위는 1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세타라는 것은 주사위의 번호를 이야기하고요. 이 x랑 y는 만약에 그 세타 번호의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1 이면 이 py/x는 만약 3 이라는 평균에 조금 더 가깝게 치우쳐질 거고, 만약 이 세타가 이어서 주사위 2 번이라면 네, 평균이 조금 더 1에 가까워지겠죠. 아까 1 번에 치우쳐진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카지노의 딜러가 1번 주사위와 2번 주사위를 각각 뭘 더 선호하겠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프라이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겠는가? 이 프라이어 다시 말해 포스테리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프라이어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근사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노멀 분포로 이제 근사하겠다는 건데요. 방금 사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쭉 전개하게 되면 네, 이런 로그 포스테리어의 알금 x가 이제 민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 세타 해소를 취하게 되고요. 그것의 이계 미분값을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분산으로,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이제 분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 분포를 근사를 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한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수학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이런 p 스타 x라는 함수를 노멀 분포로 근사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결국에 다루려고 하는 게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빌리프인 Q를 가지고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인 P를 이제 근사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노멀 분포로 근사를 하게 됐을 때 이 먼저 이제 앞부분 거 lnQ부터 라플락스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QX를 어떤 이제 민 값인 모드 값인 미유로 이렇게 테일러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2 차항까지 근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얘가 모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분값이 0 이므로 삭제되고 이제 2 차항만 남아서 그것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드 값을 뮤로 잡고 2 차항인 그 x에 대한 이계 미분값으로 우리가 분산을 잡아주면 이 lnqx라는 분포, 우리의 리듬 자체의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바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하게 되면 그 평균을 취해서 이 앞에 있는 첫째 항을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예쁜 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개되는 거는 한 번 정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고차 벡터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실 항이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 값을 잡아서 거기에 그 모드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다만 이거는 이제 Q의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P는 아직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하면 조금 더 뮤에 대해서 삭제되지 않은 항들이 더 튀어나온 채로 끝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첫 번째 구한 거, 두 번째 구한 거를 빼서 이 변분 자유에너지의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사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Q라는 빌리프를 가지고 P라는 어떤 분포를 근사시키는 것이긴데, 이제 Q를 기준으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시켜서 조금 더 식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식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implicit optimization of precision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분산이 그러면 언제가 또 최적이겠는가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잡았기도 했고, 이 분산 값은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의 그 값으로, 다시 말해 헤시안 매트릭스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렇게 잘 잡힌다는 게 저 핵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가 나와서
아마 앞의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갑자기 확 어려워졌는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려고 했을 때 그 식 전개나 식의 여러 용어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변하는가 정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식은 몰라도 되고 실제로 컴퓨터한테 계산시킬 때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요약만 하자면 오늘은 이제 그 교재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어프락시메이션을 좀 다루려고 했고요. 함수의 그 근사 이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미적분학이라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적분학에서도 이제 수치 해석이나 그 미적분학의 본질에 있는 그 극한이라는 정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공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 테일러 뭐 이제 폴리노미얼이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확률 분포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되게 다루기 쉬운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 메소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소개해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나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수직적으로 좀 더 쉽게 풀었을 것인가, 네, 이런 내용에서 조금 이거를 전개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수학 세션이어서 쪼끔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영님의 발표가 있기 전에 질문 쪼끔 받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잘 못 듣긴 했는데 그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 할 때 그 스티브 플러스 관련된 논문 많이 읽다 보면은 민필드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 네네. 개가 차이가 뭔가요? 아 네. 그 밀필드 어프락시메이션은 변수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XYZ라는 변수에 의존한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fxyz를 fx, fy, fz라고 하는, 그러니까 f1의 x, f2의 y, f3의 z 이런 식으로 뭔가 분해해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쪼끔 더 찾아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XYZ를 뭔가 평균적으로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그 변수 사이의 독립성을 좀 느슨하게 풀어서 근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또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베테 어프락시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린필드 어프락시메이션, 베테 어프락시메이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래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 그 중성자 계산하면서 사실은 고안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들 사실 다 이제 이 일반적인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샘플링 기반으로 사실 근사하는 방법들이고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차량을 제어한다거나 미사일 제어할 때도 그런 근사 기법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모르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들었을 때 그런 내 믿음에 대한 분포나 뭐 그런 것들을 정도 분포로 근사를 하는 방식이면 실제로 그 가정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 내도 그런 식으로 정도 분포로 근사를 한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는 거네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인지신경과학 이론에서 이제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이 프리딕티브 코딩일 텐데 네,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노멀 분포로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프리딕티브 코딩 근데 사실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노멀 분포가 아니면 사실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분포로 가정하는 걸 수도 있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멀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프리딕티브 코딩이나 이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제 뭐 의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는 그 히든 코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노멀로 어쨌든 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사실은 노멀 가정을 쓰지 않고 그냥 샘플링 기반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지금 보시는 바는 그냥 풀어내는 테크닉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